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가장 먼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나흘 뒤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뛰어듭니다. 훈용 대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새로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출마 회견을 하기로 해 두 사람이 선거에서 맞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저희도 정성을 다하고 있고 트집을 잡힐 만한 이유를 안 만들려고 되게 신중하게 지금 법안 일소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트집 잡을 수 없는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느냐?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나흘 만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괜찮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권익위가 문제가 없다고 종결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총선 이틀 전 두 사람이 만든 이 장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개항에서 원희룡 후보가 내는 개항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하루에 15개 이상의 일정을 처리하시느라고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도 힘을 낼 테니 한동훈 위원장도 끝까지. 네, 뜨겁게 포옹하면서 하나임을 강조했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인천에서도 만났습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아까 제가 2만 원어치. 이거밖에 없네.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그럼 먹여주잖아. 요즘 너무 오바야. 그런가? 네. 오버한데요. 네, 닭똥집을 서로 먹여주며 명룡대전의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경쟁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당대표 딱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먼저 나선 건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오는 일요일 도전을 선언합니다. 이른바 훈용 대전이 국민의힘의 여름을 달구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입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전략 담당 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의원님, 혹시 어느 캠프에 들어가세요? 아니요. 안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들어가시면 어느 캠프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가 참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는 한 몸이었다 이렇게 총선을 치렀는데 네. 총선 끝나고 한 두 달, 세 달 다 돼가죠. 이제 경쟁자가 됐거든요. 네. 시청자들 보기에는 정치는 원래 이런가라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이 모두 일치했고 특히 대의 명분이 충분히 합치되는 지점에 두 분이 있었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경쟁자가 된 것이죠. 특히 이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지향하는 점이 약간 지향점이 달라져서 아주 그 불꽃 튀기는 경선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시는 분들은 흥미진진할지 몰라도 두 분들은 조금 어색한 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분은 국토부 장관, 한 분은 법무장관으로 네. 뭐 자주 그 국무회의에서 만났을 것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국정을 놓고 의논도 했을 텐데요. 지금 와서 이제 저분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부딪혀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다만 인간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또는 좀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사실 인신공격이나 이런 점이 별로 없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인신공격이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런 점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김용남 의원님. 두 사람이 이제 검찰 선후배 출신이죠. 그리고 초대 국무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닭똥집 먹여주는 영상을 보면 서로 반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관계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두 분 다 검사 출신인 거는 맞지만 같이 근무한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검사를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찍 그 옷을 벗고 나갔다가 바로 또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검사로서 뭐 같은 청에 근무한다든지 인연을 맺을 일은 별로 없었고요. 대략 학번이 10년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서로 반말할 처지는 아니고 네. 사실은 대학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훨씬 선배인 게 맞는데 뭐 조금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놓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선거 전 빼고는 서로 말을 놓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로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경쟁 상대가 되면서 이른바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친윤 색깔의 후보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서기로 한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이른바 비윤 내지는 뭐 반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친윤 후보는 아닌 성격의 당대표 후보가 되기 때문에 후보 당사자 두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독한 말을 뱉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프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지지하는 다른 인물들 사이에는 글쎄요 이제 좀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정희 의원님. 네. 이게 뭐 총선이나 대선보다도 당내 선거가 오히려 더 치열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감정의 골이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민주당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치는 생물이란 말도 있고요. 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좀 전에 닭똥집 서로 먹여주던 그 훈훈한 분위기하고는 앞으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저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대선 때 뭐 여당 야당 후보가 싸우는 것보다 당내 경선, 특히 대선 후보를 만드는 대선 경선, 그다음에 지금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처럼 당대표 경선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좀처럼 서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그 후폭풍 때문에 그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 또 그 분열 때문에 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제 이 전당대회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어떤 걸지 당장에 이제 목전에 둔 선거는 없잖아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또 보궐선거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주인공이 원희룡 장관이 불쑥 등장한 것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양상과는 또 다른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안 나왔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안 될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나올 때 모아서 한 번에 논평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처음 나오시는 분한테 처음부터 고춧가루 뿌릴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예. 전당대회는 그 당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겠죠. 그러나 이제 다만 지금 각 후보들 간에 격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와 후보 사이가 보다는 용산과 특정 후보 간의 경쟁, 격한 말들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건지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옹립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특정 후보에 대한 그 이짐의 성격의 그러한 공격들이 용산이 다시 보일 건지 그런 것들이 더 관전 포인트지 지금에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 이것보다는 용산에 힘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눌러 앉힐 것인지 또 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할 걸로 예상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문자를 보내면서 기자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요 사이에 대통령실 기류 혹은 친윤계 기류와 뭔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예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의 대항마는 원희룡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대통령실의 정무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정말 오해받을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강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당대표 선거에 그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정치적인 그 미래를 놓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선거에 그냥 단순히 이 용산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는지는 그것은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좀 오히려 선수를 치는 의미로 출마 선언도 정식으로 어디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또는 격식을 갖춘 게 아니고 그냥 언론인들한테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외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다가 결행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당내 선거일수록 처음에 출마할 때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거를 해보면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할 때 메시지, 키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지가 그 캠프의 전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일성이 그 당정 간의 한 몸, 한 뜻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 마음 한 뜻이요. 한 마음 한 뜻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영남이 한 40% 정도 되는 당원의 민심의 핵심은 아니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또 싸우면 어쩌나 라는 불안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안 심리를 겨냥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당정이 한 몸 한 뜻으로 갈 테니 나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메시지 하나로 한동훈과 원희룡 장관의 가는 길은 그 비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아니 선거도 일종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른바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구도겠죠. 구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른바 이번에 집권 여당의 당내 선거입니다만 참 보기 드물 정도로 어떤 대통령과의 거리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친윤 색깔이냐 비윤 내지는 반윤 색깔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서 있는 제3의 후보냐 이런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고 선거 전에 들어가서 서로 주적이 생길 거잖아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자가. 그렇게 싸우다 보면 또 의외로 어부지리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끝까지 가봐야 알지. 저도 어대하는 어차피 아닐 것 같다. 어대하는 아니다. 한 번은 출렁거릴 거다 분명히. 자, 제가 왜 타이밍 말씀을 드리냐면 원희룡 장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그 즈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을 했다라고 해서 비슷한 타이밍으로 메시지가 하나씩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 메시지를 보고요. 네.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주된 이제 공격의 포인트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것은 좋은데 왜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난번에는 잘못했다는 것을 또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됐죠. 스스로 끌고 나와서 이런 또 이슈를 만드는지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한 게 맞지라는 생각이 이 유권자들 내지 국민들 그 의식 속에 또 다시 리마인드가 되거든요. 예. 꼭 이 조국 심판을 제기해서 윤 정권 심판론을 리마인드 시킨 그 구도가 또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전략을 앞으로 좀 잘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원들에게도 그렇게 소구력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인정 의원님, 지금 보면은 이번엔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짚었고 그 아래 보면 잘해서 보수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차기 주자로 가장 부각되는 나를 좀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권 쪽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인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가 되느냐 또는 대표가 돼서 얼마만큼 잘하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용산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는 소위 단절이라 함은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국정 운영 기조도 바꿔달라 또 특검법도 수용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민심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그것과는 반대로 가야만 잘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광재 대변인 그 메시지 안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로써 정확하게 비윤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는 약간 탄압받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리고 4년간의 어떤 그 원외 공백기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원내 입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만들어낸 약간의 조금 그 중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또 친윤이나 또 이 당원들의 표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있다가 저는 실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빈틈을 헤집고 원희룡 전 장관이 딱 선수를 치고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결선 투표 가서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1차 목표는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아마 이미 암시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차 과반 득표로 당선되는 거를 목표로 가지 않으면 결선 가면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그 흔들림이라는 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지금 여의도의 대산 빌딩이라고 있죠. 여기 그 캠프 사무실이 차려졌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가 좀 돼 있으면 보여주시죠. 명당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화환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좀 인연 있는 빌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썼던 저도 저기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그 별로 의미 없는 얘기 가지고 말을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을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런 것들의 정보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를 했으니까 잠시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7월 23일 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기 전에 7월 20일 날 저 조국 혁신단도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전당대회를 할 텐데요. 저희 조국 혁신당의 전당대회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국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조국당인데. 보시면 알죠. 자,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전체, 그러니까 일반 뭐 유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국민이 될 수도 있죠. 숫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숫자가 조금 달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후보라고 표현할게요. 한동훈 후보가 좀 많이 나왔고 유승민 전 의원은 좀 적게 나왔는데 일반 조사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출마 선언으로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 좀 상황이 묘해지는 거 아니냐, 출마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미 이른바 캠프 좌장 역할을 맡아주실 분도 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접기도 조금 상황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글쎄요, 꼭 그 선거 구도라는 게 양강 구도로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두 후보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당원들이 보기에 이거 너무 심하다.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기면 당이 잘못하면 뭐 분열이 가거나 좀 분위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3의 선택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네.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했다고 그래갖고 출마를 접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거를 출마할 수 있겠어요? 네, 김재현 의원님. 그러면 결국 한동훈, 유승민, 원희룡, 나경원 여기에 윤상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그렇게 5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계속 갈까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전혀 의견을 밝히거나 아예 이제는 이름도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아마 유승민 의원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저런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주당 또는 조국당 지지율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대표를 맡기보다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가서 표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게 딜레마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사자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현재 개혁신당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원 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용산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출마를 포기하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이 당원들에게 지지를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까? 글쎄 일단 친윤계 쪽 지원을 받을 당대표 후보가 누군지는 보이는 거죠. 예. 사실상. 그런데 작년 3월 8일에 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는 지금 양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대통령실이 워낙 막강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용산에서 거의 만드는 당대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구도는 뭐 용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고요. 다만 친윤계라고 확실히 알려진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후보를 도울지는 대충 짐작은 가는 상황이죠. 네. 김희정 의원님, 네.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개입은 아니겠지만 어떤 마음 의중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거든요. 이건 뭐 지난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나 뭐 국민의힘 정부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에서 당대표 뽑는데 왜 대통령실의 이런 의중들을 언론에서 보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잖아요. 1호 당원이라고도 하고 뭐 명예대표라는 표현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작년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때 세게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랬던 세게 겪어봤던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뭐 저렇게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아마 경험해본 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작년 전대 때도 사실은 우린 당무 개입 안 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심하게 개입을 했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실패했고
또 총선 참패로 이어졌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개입을 한다면 그거는 폭망하는 길이 된다라고 네. 이제 예언하다시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작년에도 이미 실패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대통령실에 혹은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그런 과정이 빌드업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좋지 않겠죠. 네. 그거는 당내의 뭔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지금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이 조금 뭔가 거리를 두지 않으면은 좀처럼 그 민심을 다시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라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후보들이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좀 할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은 뭐 당정 한 몸 이런 얘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문제는 너무 한 몸이어서 문제 아닌가요? 대통령도 뭐 그 윤지혁 원내대표단, 직전 원내대표단 같이 식사하면서 고생했다 위로하면서 똘똘 뭉쳐서 뭐 원팀 얘기를 또 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과도하게 원팀이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하고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는 것인데 또다시 원팀을 강조한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이 날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가장 주목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약 30분 뒤 대통령은 개인 폰으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10시 반에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대통령의 4차례 통화 뒤에 사건 회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첩과 회수 사이에 집중된 이 통화가 과연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에서 새로운 정황들이 더 드러날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8월 2일입니다. 지난해요. 경찰이 당일날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고 그 뒤에 윤 대통령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했다는 내용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1분에는 신범철 국방차관과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런 통화와는 또 별개로 최상병 사건 기록 이첩 당일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통화한 사실,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 회수를 요청을 하게 되는, 그래서 통화 기록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윤재관 의원님. 네. 특검법 청문회죠. 입법 청문회. 하루 앞두고 이런 통화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청문회라고 하는 게 이제 진실규명을 하려면 기본적인 가설이 조금 있어야 되죠. 그 가설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은 대통령이 장관에게 통화하는 것 정도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관에게만 통화하는 게 아니고 국방비서관한테도 통화하고 심지어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이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하고 그것들이 또 경북 경찰청과 연결되면서 사건 이렇게 이첩했던 사건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동안 나왔던 8월 2일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이 얘기가 그 이전에도 상당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8월 2일 날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8월 2일 이전에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어떤 정보를 줘서 경로하게 만들었던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김재현 의원님. 대통령은 비서관하고 통화를 잘 안 하나요?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할 때도 많습니까? 예. 그러면 이례적인 통화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저 사안이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또는 지시가 비서관을 통해서 국방부에 전달이 되고 국방부에서 국방장관이 결재를 했던 그런 사건 관련 기록이 다시 이 반납을 받아와서 다시 그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그러면 불법이냐 여부를 따져야 되지. 예. 그 내용에서 이런 전화를 한 것이 무슨 범죄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봐요. 우리 그 군사경찰법에 보면 그 다른 예를 들어 경찰 일반 경찰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권의 최고 결정권자이고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최고 결재권자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 경찰의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최고 결재권자예요. 그럼 국방장관이 다만 처음에 결재를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내가 결재한 것을 다시 한번 바꾸겠다 하고 결재를 번복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불법인 양 하면서 전화 내용이 뭐냐, 전화를 왜 했느냐, 이게 이례적인 전화 아니냐 그렇게 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그 비약적인 그런 논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그날 이런 전화가 있었으니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최상병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고 추정은 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오간 말의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보면 자신이 명백히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녹취가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음성이 직접 공개가 되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이런 통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계속 이 논의를 진행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통화의 당사자들이 내일 청문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나오지 않는데 내용을 추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청문회 이제 12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국방비서관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전혀 이 통화의 맥락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통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하필이면 그 당일날 8월 2일 당일날 이루어진 대통령과 국방장관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통화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도 나와서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뭐 안 나올 태세인 것 같으니까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또 유재훈 뭐 관리관이나 또 국방비서관 또 나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몇 사람은 나오고 몇 사람은 지금 불출석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한 증인에 한해서라도 그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통화가 오고 간 것은 이제 확인이 됐고 보도가 됐으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빗나가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에 통화가 막 오고 갔다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당사자들 일부라도 나와서 이렇게 지금 그 의원들의 질의를 받거나 이 사건을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가는 규명을 하는 일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이제 그 야당 법사위원들이 좀 제보도 받고 이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좀 수집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 생각 어떠세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고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인사들도 있고요. 출석할 걸로 보이는 분들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증인 빨간색은 안 나오겠다고 의사표시를 이미 한 분들이고요. 신원식 장관이나 맞습니다. 김기한
사령관은.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죠. 이 5명의 증인을 놓고 조금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특히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얘기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예. 왜냐하면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어쨌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신범철 당시 차관하고는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종섭 당시 장관과 대화를 나눈 것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뭐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이 문제로 얘기를 안 나눴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내일 진술에 의해서 적어도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국방부 장관, 차관까지의 대화 내용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대화 상대자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처음부터 보기에 누가 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랄까 일종의 약한 고리로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했습니다만 사건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뭐랄까요,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라고 결재까지 했다가 본인 입장을 뒤바꾸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잖아요. 그럼 완전 내일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내일 청문회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내일 청문회 많은 폭탄이, 여권 입장에서는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터질 수 있거든요. 국민의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원구성에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아직 원구성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청문회에 발언권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청문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야당이 앞으로 얼마나 여당 의원들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장난치듯이 이런 일을 자꾸 벌여가지고 한 번은 들어왔다가 또 그다음에는 불출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 꼴이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출석하겠다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거든요. 만약에 가서 내가 정말 궁지에 몰릴 것 같다 하면 출석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저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네.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반박을 하셨으니까. 아니, 반박은 아니고요. 네. 저 말씀은 맞아요.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내일 청문회에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내일 청문회에 안 들어가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서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을 제가 윤재관 의원과 김희정 의원께 하나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국민들이 청문회를 생중계로 쭉 볼 텐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세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방금 얘기하신 약한 고리, 이 약한 고리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인데요. 곧 임기가 만료될 겁니다. 본인에게 이제 많은 이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와 있고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궤변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왜 통화를 했냐 물어봤더니 군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어떤 사람이냐, 공직기관 비서관은 뭐 하는 데냐, 이건 대통령실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 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근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나서는 날 왜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고 유재훈은 법무관리관은 경찰에까지 연결이 돼서 사건을 회수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드러날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곧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계속 오게 되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그 통화 기록과 그 이전에 나온 통화 기록을 보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외에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이종섭 장관과 그 시기에 집중적인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국방부에 연락하고 그리고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것은 몸통이 대통령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윤 정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건의 은폐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을 종합하면은 뭔가 이 조직적 은폐 정권에 이런 걸로 이제 엿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다가 저는 박정훈 대령이 뭐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혹은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파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법사위원회에 앉아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왜 이렇게 구명운동 혹은 뭐 감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도 내일 출석하면 그러면 아마 사건의 당사자들은 웬만큼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하니까 느낀다. 이런 대화까지 오고 갔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방어도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주어진 형편 속에서 야당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청문회 많은 국민들이 보실 텐데 저희도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선물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2마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직접 키우기로 했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최중혁 기자입니다. 하얀 털의 검은 얼룩무늬 강아지가 품에 안깁니다. 이어 갈색 얼룩무늬 강아지를 받아 엉덩이를 흔들어 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입니다. 갈색 무늬 암컷은 알라바이라 부르고 검은 무늬 수컷은 가라바시라 부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틀 전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알라바이 한 쌍은 검역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을 밟았고 어제 주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인계됐습니다. 투르크에서 직접 강아지를 안아본 김건희 여사는 소중히 키우겠다고 했고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 알라바이 한 쌍은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강아지 6마리, 고양이 5마리의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생후 2달 정도 됐는데 8개월 정도만 지나도 몸무게가 90에서 100kg이고 네 발로 섰을 때 높이가 70에서 80cm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생후 5, 6개월까지는 실내 생활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는 3-4달 정도 지내다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보내 생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순방 선물이라 해도 동물은 다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만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계속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강아지 때부터 외부 사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이 가해자인 간부를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드는 것은 이제 정말 끝내야 됩니다. 군 당국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국회에서도 저희 개혁신당이 누구보다도
우리 군 장병들을 지키고 우리 유가족들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용산 추모 장소를 갔다 오셨는데 네. 유족들을 만나보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이제 실제 우리 박훈련병의 어머님도 뵀는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사실 되게 찡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머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며칠 시끌시끌하지만 또 잊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또 정치인들은 조문 오고 그리고 다른 이제 어머님들 똑같이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국화꽃도 나눠주시고 하고 계시는데 네. 정치인들 매번 오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냐 그 말씀 하시는데 저도 참 마음도 찡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지금 군이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 네. 발언을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군이 이렇게 가해자인 간부의 정신건강을 염려해 주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 많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바로 사법 처리든 감찰이든 하고 심지어는 사단장이나 정말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고위 간부도 아닌 중대장에게 타 간부를 전우조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붙여서 고향에까지 데려다주고 무슨 신변이 많이 노출돼서 뭐 정신건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훈련병들을 수없이 조사하고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하는 동안 조사조차 제대로 네. 하지 않고 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언제부터 우리 군이 이렇게 가해자를 존중하면서 사건을 처리해 왔나? 제가 지켜보는 유가족 입장이라면은 너무나 분통 터지고요. 네.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도 9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정말 말 그대로 데려갈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이런 사고 터지면 남의 아들, 니네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믿고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네.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개혁신당에서는 군 사망 사고 사건들을 많이 관심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좀 파헤치고 있는 게 있나요? 우선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군에서 발생한 사고도 군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고 아니면 뭐 정말 간부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젊은 장병들 위주로 저희는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요. 네. 저희가 큰 정당이 아니고 사실 큰 정당들도 뭐 사건을 파헤치는 기능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군대 내 사고라도 저희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리신다면은 저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돕고 또 저희가 진상규명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 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 정말 친한 친구가 군에서 사망 사고를 겪은 일도 있고 해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불행한 일은 많지 않아야 되지만요. 네.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의 노선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합리적 중간 지점을 정확히 찌르겠다. 그 지점이 어딜까요? 넘치지 않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지 않는 야당이요? 오버하지 않는 야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가 자기 야당들이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쁜 짓 해도 되는 맞는 카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나와서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를 동조해가지고 기레기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비판합니까? 네. 또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특검 안 받고 한다고 막 권력으로 피해가려고 한다라고 해놓고 나와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검사들 탄핵하겠다라고 합니다. 판사들도 뭐 직선제해가지고 뭐 사실 개딸들이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방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방탄을 비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당도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도 알고 오버하지 말아야 되고 내로남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아 그래
저것이 적확한 정확한 지점이야라고 동조하고 동의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야당은 상대가 조금 잘 못한다 싶으면은 본인들도 막 나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 과하게 업돼서 흥분해서 오버하거나 스스로의 잘못을 방탄 내로남불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적절한 지점으로 정권을 견제하는 합리적인 야당이 네. 필요한 게 아닌가. 저희 개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보수 진보 이런 노선의 문제라기보다 합리성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진보 보수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보 정당인가요?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요즘은 서민의 정당이 아니라 중산층의 정당,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조금 보수적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많이 보이고요. 예.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본인들 보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새로운 정당이 나오면은 너 진보야 보수야 선택해라고 해서 진보라고 하면 민주당 이중대, 예. 보수라고 하면 국민의힘 이중대로 이중대를 만들려는 프레임을 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들도 진보 보수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저희가 생각할 때 온전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잘 가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교섭단체 정당들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자라는 의견도 나왔잖아요. 네. 생각들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일단 할 수도 있겠다라고 열어두자. 할 수도 있겠다. 사실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교섭단체들도 비교섭단체 정당을 절차에서 과하게 배제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 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그럼 어느 범위에서 협력할 것인가. 정말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뭔가 정책적인 협력까지 할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희가 이제 총선 때 이낙연 대표 쪽이랑 급작스럽게 합쳤다가 막 그렇죠. 헤어지고 이러면서 예. 저희 당원 지지자분들이 진짜 시겁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저희 당원 지지자분들과도 좀 소통도 하고 하면서 저희는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서두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칼집에 칼은 넣어놓고 있겠다. 네. 완전히 빼거나 완전히 닫아두진 않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출마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요. 주말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출마 선언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동안 어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은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는데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뚜껑 정말 열어봐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 메시지에 많이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일성이요.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메시지를 발산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는 메시지 그리고 내용이 있는 메시지를 발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잘하고 개혁적으로 나온다면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정치에 좋은 장면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취임 일성으로 최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네. 꽉 막힌 여야 대치 국면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정말 용기 있는 메시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 보면은 저 사람 나빠요밖에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분들에게 기대를 받고 미래 권력의 한 사람으로 지금 예상되는 것은 예.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실현이 안 돼 왔어요. 지금 보니까 뭐 이번에는 잘할 것 이런 메시지 나오는데 그게 그런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그리고 내용이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네.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랍니다. 네. 지금 이른바 친윤계에서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어떤 정책, 법안 혹은 정부를 향해서 좀 날선 메시지를 낼까 봐 미리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님처럼 됩니다. 사실 네. 안철수 의원님이 지난번에 4강에 들었던 당대표 후보들 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중에 인지도로는 아마 최상위급 후보셨을 겁니다. 정치적 체급도 가장 크신 분이었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당시에 친윤인지 아니면 선명한 비윤인지를
갈팡질팡하셨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협박에 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 자리가 사실 없어졌던 겁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취임 일성을 세게 지르고 소신 있게 쫙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친윤인지 비윤인지 정말 뭐 윤석열의 아바타인지 황태자인지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석열의 황태자인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네. 결국 스타일만 멋있는 스타일만 남기고 저 사람들이 더 나빠요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지난 총선 시즌2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직접 얻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했는데. 졌는데 그게 뭔 소용? 아무튼 예,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경험자로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 최상병 특검법 외에도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의 지금 결정에 대한 많은 국민적 비판 여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입장도 다 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선명한 메시지는 순차적으로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 한 달 정도 네. 됐는데 그 기간을 순도 높은 특히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기대할 만한 메시지로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리 여러 국민들의 우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신을 밝혀주신다면은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배신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공정과 상식을 진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설령 저희가 피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멋있는 장면이 대한민국 정치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저는 괄목할 만한 미래 권력의 한 후보로서 더 큰 존중을 받게 되실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일단 일요일 날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애완견 발언 아까 해주셨죠. 이재명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금 소통을 해보셨나요? 기류가 어떤가요? 좀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그래 문제가 많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도 이해하는 것이 소신을 발휘하고자 해도 본인의 당대표를 징계하자는 거에 쉽게 서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어려운 부분 이해하고 저는 17인의 의인 나와달라 했지만 바로 여기서 이재명 대표 징계안에 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사석에서 소통하고 하시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야, 이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문제 제기해줘서 오히려 우리도 잘 됐고 이재명 대표도 유감 표명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과하게 아부하고 옹호하고 하는 분들도 조금 김이 빠진 것 같아서 예. 좋은 타이밍에 좋은 정치적인 행보를 해줬다라고 고마워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친명계에서 그랬나요? 친명계는 안 그러시죠? 친명계는 아닙니까? 네, 친명계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원로 그룹이시거나 예. 아니면 이제 좀 소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데 그 제명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가 빼달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조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전모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지금 민주당과 굉장히 중요한 협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원구성 협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보류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도 이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 이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동참해 주시지 않겠나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 때문에 일단은 정지 상태인데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시지 예.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서명해 줄 거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아유, 네. 예,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아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뛰어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아들만 돌려주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동기들이 수료한 날 박훈련병 어머니의 울분이 전해졌고 시민들은 광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를 모르겠다는 어머니의 호소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수사는 왜 더뎌 보일까? 왜 군은 아직도 장병을 소모품처럼 대할까? 어머니와 시민들이 함께 묻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에요? 기존 할인에 추가 할인을 더해준다고요? 운전연수 없어도 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도 타겟이다. 가입 후 안전하게 운전하면 누구나 20% 추가 할인. 할인의 신세계 캐롯 자동차 보험. 어딜 비벼? 그 정도로 120% 초시원 매콤, 120% 초넉넉. 진 비빔면은 못 비비지. 오뚜기 진 비빔면. 도시로부터 한참을 달려온 외딴 곳. 그동안 몰랐던 전기의 소중함을 여전히 모른다. 내가 도착한 곳이 인프라가 되는 마이 무빙 인프라. 더 기아 EV3. Kia. Movement that inspires.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